잔소리는 잽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잔소리는 얘기하는 쪽에서 아직은 본격적인 야단을 치거나 소리 지르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가 있고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잔소리는 상대방이 짜증내면 대체로 멈춰요. 수습이 되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잔소리가 되어 있는 때는 이게 잔소리구나 생각하면 보통 참는 쪽으로 가요. 보통 잔소리에 대해서 큰 소리로 대응하면 저쪽에 큰 소리가 나서 보통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는 대체적으로 소용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잔소리 때문에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10년도 바뀌지 않고 20년도 바뀌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의미해요. 원장님의 저서 말하지 않고 이기기로 했다 에서 특히 공감됐던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요. 때로는 위로도 상처가 된다. 그리고 과한 격려는 부담이라는 독이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이 될지 안 될지 보통 압니다. 반두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효능감을 연구하신 분인데요. 인간한테 자기 효능감을 얻는데 뭐가 제일 효과가 있나 분석해 봤어요. 네 가지 경우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실행 수행이에요. 두 번째는 옆에서 누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격려예요. 이 중에 해본다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60% 이상의 차지해요. 옆에서 하는 거를 갖다 보고 이렇게 한다는 한 30-40% 차지해요. 격려가 주는 영향은요 5%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격려는 실제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 못해요. 고래를 춤추게 했던 거는 칭찬했으면서 줬던 먹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만으로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칭찬만 해주잖아요. 나중에 고래는 춤을 안 춰요. 다시 먹는 걸 줘야지 되지요. 비슷하게 격려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될 것 같고 안 됐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한테 격려를 하는 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격려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동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갖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위로도 때때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전부 의사예요. 자식도 의대에 가겠대요. 부모는 당연히 생각해요. 우리 둘 다 의사여서 네가 그러는구나. 그러나 걔가 부모가 의사여서 의사가 되고 싶은 건 맞지만요. 그거는 그 부모님은 너무 사이도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의사가 못 되면은 사람들이 부모는 너 의사인데 너 의사도 아니니라고 자기가 멸시를 당할 것 같아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은 얘가 의사가 되고 싶은 성적이 아니면 위로하는 거예요. 얘야 꼭 의사 될 필요 없어. 뭐든지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솔직히 우리 다 너 평생 살 건 벌어놨어. 물론 의대 못 갈 것 같은 애한테 의대 가라고 야단치는 것보단 낫지만 걔한테는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걔가 원하는 위로는 이거인 거죠. 야, 너 진짜 훌륭해.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틀림없이 될 거야가 걔가 원하는 위로인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게 낫죠.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이 진짜 요새도 가끔 있어요. 성적 안 좋잖아요. 야, 기술을 익혀. 너 대학 가긴 글렀어. 기술이나 배워. 그럼 막 나중에 자식이 따지면 그래요. 아니, 너한테 공부하라고 야단친다고 뭐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술 배우라고 했더니 또 너를 무시한다 그러면 어떡하니? 이거보단 낫지만 그러나 이 위로가 맥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가 맥히지 않는 순간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일을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불러요. 그래도 애쓴 거 알아. 그럼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평소에 나랑 라이벌인 애가 있어요. 깐족이가 있어요. 그 깐족이가 왔어요. 야, 요번에 잘못됐는데 너 어쩜 좋으니? 사장님한테 찍히면 어떻게 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 얘야. 그래도 괜찮아. 우리 회사는 그렇게 사람을 잘 자르진 않아. 엄청난 위로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위로해줘서 나도 위로해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위로할 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위로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하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항상 얘기하자면 부모님들이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 여자친구가 위로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엄마가 위로해주잖아요. 아, 그만 얘기해. 그러면서 보통 나가지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평생 듣는 잔소리도 엄청 많을 거고요. 누구나 본인이 알게 모르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책에서 원장님께서 잔소리가 만드는 관계에 악순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잔소리는 잽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잔소리는 얘기하는 쪽에서
아직은 본격적인 야단을 치거나 소리 지르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가 있고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 큰 소리,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군요. 네, 그래서 잔소리가 큰 소리로 가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잔소리는 상대방이 짜증내면 대체로 멈춰요. 수습이 되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잔소리가 되어 있는 때는 이게 잔소리구나 생각하면 보통 참는 쪽으로 가요. 보통 잔소리에 대해서 큰 소리로 대응하면 저쪽에 큰 소리가 나서 보통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는 대체적으로 소용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잔소리쯤에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 10년도 바뀌지 않고 20년도 바뀌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란 걸 의미해요. 그러나 잔소리는 왜 하냐? 잔소리라도 안 하면요, 마음이 터져서 답답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나도 알아요. 만약에 상대방을 진짜 바꾸고자 했으면 난 큰 소리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위험을 감당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지요. 결국 잔소리는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잔소리엔 좋은 점이 있어요. 큰 소리로 나가지 않은 건 좋아요. 그러나 어차피 내가 매일 잔소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자 원치 않아요. 제가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항상 잔소리라도 하는 쪽이 득이에요. 참으면 더 괴로우니까요. 그러나 잔소리가 악순환으로 갈 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여전히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가 이제 악순환으로 가요. 나는 자꾸 잔소리를 갖다 하니까요, 상대방은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내 잔소리를 하나 들어주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잔소리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잔소리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원천 차단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잔소리는 들어줘야 될 것도 상대방이 안 들어주게 만들어요. 이 잔소리를 갖다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는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잔소리가 나올지 칭찬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내가 입을 떠는 순간 상대방은 긴장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추적자 도망자가 돼요. 추적자. 상대방이 나를 피해서 잔소리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한번 기회를 잡으면 왕창 잔소리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면 도망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집안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교묘하듯이 나를 피해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화병이 나실 것 같으면 잔소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나를 더 싫어할 거라는 거를 갖다 인정해 주시고 잔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유독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잘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보면. 네. 이럴 때는 사실 반복이 되면 듣는 사람도 지치고 부담되고 뭐 그러잖아요. 하소연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진정 사랑한다면 계속 들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달라지게 되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관계는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막 이렇게 하소연을 당하게 되는 대상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하소연을 제일 많이 당하는 건 엄마예요. 왜 그러냐? 내가 계속 싫은 얘기, 불평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아무도 그거를 안 들어줘요. 결국 그거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불행해졌잖아요. 불행해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유를 못 찾잖아요. 결국 다들 어디에서 찾느냐?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키워서야. 엄마가 뭐를 안 해줘서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하소연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찾아오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과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요. 어머님,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럼 이제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서 도움이 되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은 뭐 칭찬을 해주건 기회를 주건 뭔가 해서 좋은 거로 도움을 주고자 원하지요. 그러나 어머님들은요, 어머님밖에 할 수 없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무 이유가 없고 욕할 사람도 없으면 난 죽고 싶어지겠지요. 그때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욕해야 되거든요. 비난하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하소연, 그 비난, 그 욕을 들어주시는 거로 자식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지금 매일매일 자식의 생명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못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납득하시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하소연을 들어주면서도 어머님들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가 아니라, 야, 그래도 비난하고 욕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내 원망하는 덕에 그래도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고
탓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죽지 않고 사는구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는 약한 방법부터 강한 방법까지 있는데요. 네. 첫째, 보통 하소연은 전화로 하게 됩니다. 하소연하는 사람은 본인이 충동이 일어날 때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받기는 받되 우리는 남의 전화를 안 받는 거는 예의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마자 전화 받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밤에 전화를 받으면 2시간 하소연해요. 그러면은 그때 밤엔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낮에 전화해 주는 거예요. 1시에. 어젯밤에 전화했었어? 그럼 상대방 얘기해요. 낮이 되니까 기분 좋아졌거든요. 별거 아니야 하고 끊어요. 상대방한테는 전화해주면은 받아주는 신경 써주는 사람으로 많고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하소연은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 전화 오면은 꼭 내가 듣기 싫은 하소연을 한다더라.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그 사람의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러나 관계는 끊고 싶지 않다. 항상 이 시간에 전화하면은 좋게 끝나더라 하는 시간에만 전화하세요. 그럼 전화 하소연이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전화 하소연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치사한 방법도 있지요. 전화하다가요. 너무 하소연이 심해지잖아요. 배터리가 꺼졌다고 하고 전화를 중단하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소연을 계속 듣다가 보면 나도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소연에 대해서 우리는 하소연을 매일 듣다가 보면은요, 이 하소연을 빨리 끝내주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면 하소연하는 방법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계속 하잖아요. 헤어져야지 하소연이 끝나지. 만나고 있으면 계속 하소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라 그래요. 어떻게 헤어지지? 이렇게 헤어지라 그래요. 그럼 알았어 하고 끊어요. 네. 내일 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짜증나요. 그건 얘기하기 소리 지르게 되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나도 말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해서 전화하는 거야 소리 지르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고하지 마세요. 충고하는 많지 전화만 더 길어져요. 충고하면 충고하는 만큼 나는 분노에 휩싸요. 네, 그래서 충고하지 말다가 보면은요, 상대방이 하소연하는 사람이 하소연이 끝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힘들겠다. 어쩜 좋아. 미안해. 나 지금 잠깐 잠이 와서 하고 차라리 전화를 끊으면 돼요. 동일한 거로 하소연을 했을 때 그 하소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으실수록 당신은 더 괴로워지고 더 화가 많이 나게 돼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별의별 상황을 다 마주치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의 상식선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무례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대처 방식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나눠봅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과 또다시 봐야 될 사람. 세상이 아무리 좁다 그러지만 넓지요. 다시는 안 볼 사람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됩니다. 다음 벌금형이 나오는 일은 하지 마세요. 벌금형은 나오지 않으면 다 해도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또다시 보면 어떡하지 생각하는데요. 한번 안 보면 편하기 때문에요. 돌고 돌아서 또다시 만나지 않도록 내가 피해서 달아나게 되면 됐지 마주치는 법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다가 마주치게 되시잖아요. 상대방이 누구누구 아니세요? 그러잖아요. 아닌데요 하고 그냥 가세요. 내가 아니라는데 지가 어떻겠어요? 또 누구누구 씨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맞는데 민증 까봐. 그럼 또 얘기하세요. 주민등록증 집에 두고 왔다. 그럼 전자등록증 까봐. 내 휴대폰인데 비번 잊어먹었어. 또 어쩌겠어요? 그래서 다시 안 볼 사람이면요. 그냥 막대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딱 그 사람 아닌데? 그 사람이 안 보고 파출소에 가서 지문을 찍자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막혀버리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이제 다시 볼 사람이면 이제 달라지게 되지요. 그렇죠. 다시 볼 사람도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네. 초면에 신뢰인 사람과 반복적인 신뢰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초면에 신뢰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답이어서 죄송합니다. 초면에 신뢰인데 다시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실은 한 번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면 마음이 좀 풀려요. 쟤 모두 깍이네. 그러면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쟤를 대항해야 되겠구나. 알려줘야 되겠구나. 보통 그럴 때 야근분들은 자기가 알려주지 않지요. 저를 부추켜요. 너라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쟤를.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얘기하세요. 난 못할 것 같아. 그러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나한테만 반복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무례함이 불친절해서 비롯되는 수도 있고요. 눈치가 없어서 비롯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선에서는 세 번째 만나면 요 정도까지 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세 번 만났는데 이 정도까지 친해졌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말투를 써요. 내 입장에선 무례한 거지요. 얘 입장에서는 친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알려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발짝 물러나게 되면은요. 대부분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런 다음에 친해져야만 되는 다른 사람을 갖다 물색해서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무례함이 나한테 반복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나눠야 돼요. 그 무례함을 입증 가능하냐, 입증 불가능하냐. 입증 가능한 때가 있지요. 네. 나한테 슬쩍슬쩍 말을 넘어서 뭐 쌍욕을 해요.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이렇게 봤는데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무례하면서 겁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바뀌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무례하지만 겁이 많은 사람을 하는데 내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요, 예. 상대방을 더 강하게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기해야 될 거를 얘기를 못 해요. 그러나 온 주위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무례하면서 겁도 많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하면서 진짜 나한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될 정도로 내가 굉장히 위에 서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칭찬하는데 그런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가서 막 따져도 됩니다. 그러나 또 내 쪽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 태어나기를 남한테 절대로 비난을 못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무례한 사람을 피하는 게 네.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때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마치 정해진 방법이 딱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방이 어떠냐,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과 내가 갖고 있는 힘의 위치에 따라서 방법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 방법을 한번 쫙 다 써보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부터 제거한다부터 다 써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빠요. 할 수 없거나 그 중에서 그나마 나한테 가능하고 제일 덜 나쁜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마음이 딱 불편해도 못 참고 이게 확 우리가 소위 욱한다고 하거나 화를 네. 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화내고 사과하는 사람과 화내고 사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화내고 사과하는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착해서하고 겁이 많아서입니다. 화를 낸다는 건 충동적인 거거든요. 네. 화를 낸다는 건 복수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분이 있어요. 되게 공감 능력도 뛰어나요. 이타적이에요. 별로 차별도 안 해요. 예. 근데 복수심은 끝내줘요. 내 편일 때는 나를 위해서 누구랑 싸워줄 때 보면 끝내줘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적이 되면은 또 나를 갖다 죽일 때도 나를 괴롭힐 때도 끝내줘요. 굉장히 나한테 화를 내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이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진짜 그래서 자기를 뉘우치는 사람한테는 전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화내도 좋은데 화낼 때마다 나한테 10만 원씩 줘. 그럼 난 생각이 들어. 화내요? 기분이 안 나빠요. 10만 원이 생겼어. 진짜 착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화를 안 내요. 참아요. 나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자기도 안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럼 네, 그래요. 네.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잘 된 일이야. 10만 10만 원으로 대부분의 거는 다 해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화를 내고 사과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사과하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나도 화내요. 그러면은 겁 많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화내고 다음에 내가 화내니까 겁이 나서 나한테 화를 안 내요. 그렇죠. 좀 억지로 연기를 해서라도 화를 내면 돼요. 네. 그럼 멈춰져요. 근데 문제는 이 화내는 사람이 사과도 안 하고 겁도 없고 복수심도 그득하며 공감도 안 하고 타인의 입장도 이해를 안 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딴 수가 없어요. 피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무작정 피하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화를 내게 되는 원인을 갖다 제거해야 되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장님이에요. 맨날 양주 한 병씩 먹어요. 아침에 오면은 오전 내내 화내요. 그러다 한 4시쯤 되면은 좀 풀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7시부터 술 마실 생각을 하잖아요. 5시 반부터 싱글벙글이에요. 그럼 그분은 오전 내내 피해 다니면은 나 그 사람이 나한테 화 안 내요. 그런 다음에 막상 오후가 돼서 기분 좋을 때 날 마주치잖아요. 너 왜 아침에 없었어라고 화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침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세상에는요, 아침만 화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울증 걸리잖아요. 애가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애 깨워요. 애가 진짜 엄마한테 쌍욕도 하는 못된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애들 중에 밤에는요,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대요. 엄마 내일 아침에 꼭 잘 일어날게 하고 또 엄마가 아침에 깨우면 화내요. 우울증의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영어로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확 꺼져서 무능력해지면 디프레션이거든요. 한국말로 우울증이라고 번역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디프레션이 있을 때 바뀐다는 걸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5만 가지로 화를 내는 것 같지만요. 사실 나한테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일은 3가지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요. 화를 내는 상황을 해결해 버리면 돼요. 너 왜 맨날 여기 청소할 때 여기가 너 안 돼 있어 하고 화나잖아요. 네. 그냥 아침마다요. 출근하실 때요.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 갖고 오세요. 풀어놓으세요. 근데 그 사람 화 못 내요. 내가 치웠잖아요. 맨날. 넌 왜 이거를 보고를 할 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맨날 내 글씨랑 뭐 하잖아요. 네. 타이프 쳐서 하면 돼요. 네.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3가지 이상의 경우를 넘지 못하고요. 그 3가지 이상의 경우를 해결해야 돼요. 화가 나게 하는 상황을 없애버리는 게 이제 해결책이 돼요. 남이라면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최명기 원장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지만 말하지 않고 이기기로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오늘 저희가 한 얘기는 사실 되게 일부에 불과하고요. 책에 보면 원장님이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